오늘은 전기, 전자, 개론 중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순서를 설명을 드리고, 앞전에 우리가 봤던 거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소자의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반도체 소자들, 그다음에 각종 센서들, 그다음에 반도체 IC, 이렇게 이 정도 내용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자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숙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책의 내용하고 약간 일반적인 책 내용하고도 약간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도 책이고 제가 정리해서 준비해 둔 자료도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 제가 강의하는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이해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앞전에 뵀던 이제 요 전자 소자들은 주로 이제 수동 소자, 능동 소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전자 쪽을 한 번 정도 해봤으면 들었던 이름들이고요. 요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의 특징은 스스로 그 부품 스스로가 이제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는 그 형태의 소자들이 이제 수동 소자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동 소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동 소자하고 조합이 돼서 이제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 소자는 주로 이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저항, 코일, 뭐 컨덴서, 뭐 이런 것들이 수동 소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능동 소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입력과 출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가한 것만으로도 입력과 출력의 이제 관계를 갖는 소자들을 우리는 이제 능동 소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트랜지스터라든가 IC, 뭐 이런 연산 증폭기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 소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각각의 소자들을 살펴봅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제 원래 요 각각의 부품들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배우면 아주 뭐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쪽의 파트를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데 문제 없을 정도만 배우는 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그 다음에 약간 활용도 이런 정도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보조 소자들은 전자를 하기 위한 보조적인 뭐 메카니컬적인 이제 그런 소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부품 사용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요. 우선은 부품의 종류, 당연히 부품 사용할 때 부품의 종류들이 어떤 걸 쓸 건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품의 규격, 부품 규격은 이제 각 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사용할 때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규격이 있어요. 규격. 그래서 이 규격을 잘 알아야 이제 부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격 상당히 중요하죠. 부품에는 이제 최대 전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 전격 범위 이하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최대 전격을 초과해 버리게 되면 이제 부품이 타거나 파괴되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최대 전력 전격보다도 이제 여유 있게 그 최대 전격이 이제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게 회로에서는 제일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외형 및 크기. 그러니까 이 부품이 이제 외형도 또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기구적으로 얘가 얼마만 사이즈에 얼마밖에 들어가는지 이런 이제 외형과 크기를 잘 선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외형과 크기는 이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전격하고 그 다음에 외형하고 이런 거에 이렇게 그 관계를 잘 확인하고 사용을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열. 항상 발열을 고려를 해라. 우리 이제 전자를 하면서 사실 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 열을 최소한 최대한 방사를 시켜야 하고 그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부품의 대부분은 동작할 때 이제 발열이 나게 되는데 그 발열이 이제 전류나 전압이나 이거에 의해서 부품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열을 방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열이 얼마만큼 나올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특히 이제 우리 CP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CPU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봐서 알겠지만 CPU의 안에 회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이제 컴퓨터가 동작을 하면서 CPU 내에서 많은 프로세싱을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열이 나게 되죠. 그 열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 얘가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 회로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히트싱크 그 쿨링팬 같은 거를 거기다 붙이게 되죠. 그 쿨링팬 같은 거를 붙이게 되면 이제 쿨링팬으로 해서 열을 식혀주게 되고 그 열이 식게 되면 회로가 안정화가 되고 회로가 안정화되니까 동작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제 발열을 분사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잘 용이롭게 찾아서 이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항인데요. 수동소자의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저항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한 번 정도 들어봤고 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항이라는 것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품이고요. 굳이 정의를 하자면 그렇고요. 그 전기 저항에 이제 이 저항의 이제 양단의 전압 차이를 그게 흐르는 전류 값으로 나눈 게 이제 전기 저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저항 양단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차이 그리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과의 관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단위는 이제 오음이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볼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거나 얘는 두 가지라는 거, 전압적인 거하고 전류적인 거 두 가지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저항이 있는 거는 아까 앞전에 이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4가지하고 5가지 색들을 가지고 있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대에 따라서 표현하고 뒤에 있는 거는 정밀도를 표현하더라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값 읽을 때는 앞에 두 자리가 유효숫자, 그 다음에 승수, 그 다음에 오차 이렇게 그래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저항값 읽어보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쯤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부품을 선정을 할 때 사용되는 저항의 부품을 선정해서 쓸 때 부품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 중에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용법에 상당히 중시해야 돼요. 뭐 이게 저항뿐만 아니고 모든 부품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전격 전력 아까 얘기했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의 그 전격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면 그 저항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항값의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의 이제 허용 범위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격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2분의 1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거를 써줘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계수도 중요해요. 이제 이것도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의한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 이제 온도 계수 값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온도 계수는 이렇게 300 ppm 그 다음에 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온도에 따른 저항의 온도가 20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저항값은 이제 0.6%씩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에 의하면 그러면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북극 지방에서 썼을 때 열대 지방에서 썼을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거의 뭐 우리가 50도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하우스라든가 이런 온실 같은 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거의 10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7, 80도 이렇게. 그러니까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 변화도 생길 거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품이 지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선에서 쓴다 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온도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습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온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외부에서 썼을 때도 요 변화가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전자를 하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딱딱딱 연결해서 간단한 동작을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회로를 제작하고 설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시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로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런 이제 저항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은 주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이제 주파수 변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저항을 만들 때 저항의 이제 구성 요소가 어떤 구조로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거의 차이가 좀 강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저항을 만들 때 저항 속에다 코일을 감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콘덴서 특성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저항 내부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를 가해줘서 동작을 시키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이제 저항들은 이 주파수 특성이 있고요. 그 주파수 특성에 맞춰서 얘가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카본 저항이라고 하면 이제 10MHz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항도 이렇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저항 막 쓸 때는 그냥 쓰지만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무선 주파수 때 회로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또 틀려져요. 그래서 항상 설계할 때 그 조건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만 된다는 거. 어. 그 다음 코일 저항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에 코일로 감겨져서 저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고주파 같은 거를 가해서 사용할 수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항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화 현상. 열화 현상은 주로 큰 전류에 사용한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자체 발열에 생기게 되고, 그 발열에 의해서 저항값에 이제 저항이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온도에 의해서 어떻게 얘가 그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온도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알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거 사용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잡음 특성도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이제 저항은 주로 이제 본질적으로 열 잡음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했고,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에 의해서 저항값의 변화도 생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저항 쓸 때는 요 잡음 특성값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특수한 저항 값들을 또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 이제 금속 피막 저항이 주로 이제 이런 자부 특성이 강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저항의 종류들은 사실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뭐 알아놓으면 좋지만, 몰라도 그 저항의 종류는 상당히 많구나. 그 다음에 각각의 저항들은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놔도 차후에 쓸 때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저항만 좀 알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으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자를 깊게 한다라고 한다면 좀 알아놓으라고 하고 싶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훅 훑어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 컴포지션 저항,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피막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메탈 필름 저항. 뭐 사용하는 용도들이 다 틀려요. 여기 보면 고급 오디오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안 좋다는 거죠. 고주파 특성이 뛰어나다, 오차가 큰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도 얘도 카본 컴포지션 저항 같은 경우는 물체 전체가 저항체이므로 유도 성분이 전혀 없으며 전류의 흐름이 매우 좋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주로 전원부라든가 고주파 계측기, 이런 통신 부분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전원부, 고주파, 계측기, 그 다음에 통신기기들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그 다음에 메탈 필름 장,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이런 모양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요. 주로 얘 같은 경우는 유리 몸체에다가 유리 몸체에다가 금속 또는 금속 합금을 나사선 모양으로 붙여서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밀도가 잡음이나 내구성 등 물리적인 특성이 가장 좋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뭐 고급 오디오에 많이 사용한다는 거,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들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화 금속 피막장, 뭐 종류가 많죠. 그냥 우리는 저항하면 하나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선저항은 주로 이제 말 자체가 권선 이렇게 하면 와이어가 감겨 있다는 거거든요. 와이어가 이제 감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코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고전력으로 사용되며 이제 내구성, 신뢰도가 매우 뛰어난 저항이다. 그 다음에 높은 저항 같은 경우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주로 유도 성분이 다소 있어서 고주파 회로에다 사용할 때는 유의를 해야 한다. 주파수 특성이 변화가 심하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저항, 이것도 가끔 써요. 시멘트, 이렇게 이제 시멘트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몰딩 되어 있어요. 안에가 깨트려 보면 이게 약간 뭐 사기 재질 있죠, 우리 사기장 같은 거, 그런 재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깨트리면 이제 이게 깨지거든요. 그 안에 이제 권선 계열의 저항을 넣어서 가장 저급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로 이제 전원부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탄속 피막저항. 안에 이런 식으로 저항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 예전에 이런 저항들은 직접 만들어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항 최초에 개발해 가지고 뭐 전자 만들 때, 옛날 뭐 한 40년 30년 전에는 저항을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도 이제 이런 전자 회로를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뭐 워낙 제조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요 소형 이제 탄소 피막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값 정밀도가 5% 정도, 전격 전력은 이제 8분의 1와트, 뭐 4분의 1와트, 2분의 1와트, 이런 뭐 다양한 주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염가루에서 제공되고요.
얘가 이제 단점은 회로의 사용 시 이제 노이즈 발생이 높다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아주 많이 쓰게 이제 대량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런 노이즈 발생이 좀 약간 높고요. 그렇다고 뭐 이게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솔리드 저항 뭐 이렇게 저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솔리드 저항은 뭐 이렇게 이제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길게 이런 통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저항은 이렇게 아령 모양의 저항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쪽에서 이렇게 너무 알령으로 만들었나요? 너무 얇아졌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얇게 해서 아령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뚝 해서 딱딱딱 잘라져 있는 걸로.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주변에 이제 이렇게 색띠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쭉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뭐 큰 뭐 특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금속 피막저항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속 산화물 피막저항도 있고요. 뭐 종류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건선저항, 그 다음에 시멘트 저항, 아까 얘기했던 거 구조를 보여주려고 다시 한 번씩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범람저항, 범람저항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전기 쪽에서 많이 씁니다. 대전력 회로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전자 쪽에서는 거의 안 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를 하신 친구들이나 아니면 전기 쪽을 앞으로 보게 되면 얘를 가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의 고전압이나 그러니까 대전력에서 주로 쓰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람 저항 이렇게 이제 이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좀 쉬었다가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